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일 브리핑의 유재일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죠.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민족해방파, NL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이걸로 시작을 할게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지금 한국 정치의 이슈가 보여요. 자, 민족해방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와우. 설마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거기서 그거를 그 생각에서 무엇이 파생된지 잘 보세요. 대한민국을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식민지?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980년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학생들 학생운동권의 주류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고 권력을 잡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뭐 이거는 너무 정파적으로 얘기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지금 문재인 정부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민족해방론자들, NL들이다 라는 거는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건 구라입니다. 80년대에 그들은 대학을 다닐 때 민족해방론자들이었고요. 그들은 제국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 제국은 어디다?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키 고홈 이런 말이 나왔던 거고, 미 대사관에 불을 질렀던 거고, 그런 거예요. 제국 미국이 전두환을 시켜서 광주에서 학살을 했다. 그게 80년대 운동권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미국의 식민지다라는 그 생각은요, 그건 일단 첫 번째로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해요. 브레튼 우즈 체제 무슨 개소리인가 싶죠? 브레튼 우즈 체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존의 세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제국주의 보세요. 시장, 자원, 노동을 영국, 프랑스 등 식민지 모국이 통제했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블록 경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안 놀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상품 니네 상품 우리 시장에 올 때는 관세 매길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 물품을 배척하고 영국도 프랑스 배척하고 뭐 서로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식민지 모국과 식민지 사이의 경제가 네트워크, 블록 경제화됩니다. 지들끼리만 노는 자원과 시장을 그렇게 확보를 했다고요. 독일은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화학을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천연 고무를 확보 못하니까 뭐 화학으로 고무를 합성한다든지 그런 거죠. 자, 미국은 말이에요. 식민지들을 이렇게 식민지 블록 경제를 하니까 세계대전이 났다. 이렇게 보고 미국은 이 식민지 체제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기타 등등 전순국, 패전국 가리지 않고 식민지를 전부 다 없게 만들죠.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게 합니다. 자유무역,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자유무역 체제로 편성을 하죠. 그게 브레튼 우즈 체제예요. 시장 자원에 대한 자유무역, 달러만 있으면 달러로 결제하는 시스템만 너무 강조해서 브레튼 체제를 생각을 하는데, 브레튼 우즈 체제를 생각하는데, 시장 자원에 대한 자유무역을 하고 노동의 이동, 노동의 이동만 우리가 비자, 시민권, 영주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마음대로 하지만 취직은 마음대로 안 되죠. 노동시장은 통제하는 거예요. 노동시장은 자유이동이 아닌 거죠. 그게 국가적 정치의 기본인 시민권과 투표권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원 노동 중에서 노동은 주권 국가의 제약을 받아서 비자, 시민권, 영주권 제도 등으로 통제를 하지만 시장과 자원은 석유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의 동맹국 브레튼 우즈 체제에 들어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열려 있고 자원과 상품이 달러로 결제되면서 그 바다도 미국이 다 관장하면서 자유무역 시스템,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예요. 그래서 미국은 식민지를 해방시켰고,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신탁통치 같은 것도 하거나 유엔이 뭐 투표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해방시켰죠. 그렇게 해방되는 그 미국의 식민지 해방은 가짜 식민지 해방 이렇게 봤어요. 가짜 식민지 해방이고, 우리나라에는 반식민지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북한은 해방 공간이고 남쪽은 미국의 식민지니까 우리는 반쪽짜리, 우리 민족은
반쪽짜리 식민지 상태다, 반식민지 상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 계열에서는 미 제국의 신식민지다 이렇게 보고 이 민족해방 계열에서는 반식민지다. 그러니까 반식민지니까 온전한 상태로 해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북한이 해방된 공간, 북한이 그 해방 공간이 번져서 남쪽까지 해방을 시키면 온전한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북쪽 세력이 일으킨 전쟁, 민족해방전쟁, 6.25를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들의 역사인식이 이런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따라가 보시라고.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 그렇게 인식하는 게 민족해방파예요. 그래서 김일성을 모택동, 호치민과 같은 민족해방의 수령, 영도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민족해방을 위해서 그 영도자 김일성을 받아들이고 그 영도에 따른다. 이게 여러분,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족해방을 하는데 미국 전두환을 내쫓고 미국을 내쫓는데 북한의 지도를 받는다. 우리 자체 내 학생운동 수뇌부의 판단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지령, 주로 단파 라디오로 오는 거죠. 그리고 간첩 잠수정 타고 오고 그 명령을 받아서 학생운동을 전개하자. 이게 주체사상파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체사상파가 80년대 학생운동권의 다수파고 그 이후로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민주화 세력 내에서 활동가들 사이에서 모든 걸 다 잡아먹은 민주노총, 전교조, 각종 사회단체들을 다 잡아먹은 진보 다수파는 주체사상파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숨기고 있는 거라니까? 자, 보세요. 주체사상에는 민족해방을 위해서 첫 번째 수령을 받아들인다. 그게 수령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러면 위로는 수령이고 밑에 대중 있죠. 대중은 우리가 품는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준다. 그걸 품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수령론이나 품성론을 받아들이는 주체는 혁명가죠. 혁명가는 위로는 수령, 아래로는 민중. 그 민중과 수령 사이의 커뮤니케이터가 자기들이고 그 자기들 사이에는 동무고. 그래서 수령론과 품성론을 받아들인 그 활동가, 혁명가들, 그들을 그 수령론과 품성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주사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린 거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거 우리가 알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체 신설이든지 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다 아주 황당한 얘기인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누가 같이 품는다? 혁명가가 품고 수령을 받들고 민중을 품성으로 품는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동무다. 그리고 이 동무들끼리 똘똘 뭉친다. 정파는 피보다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동무들끼리 똘똘 뭉치는 모습을 지금 한국 정치에서 보고 있는 거죠. 되게 시대착오적 인식입니다. 정리합니다. 미국은 식민지 제국이고 미국 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북쪽이 내려와 남쪽을 해방하는 것. 그게 반식민지를 끝내고 온전한 민족 해방을 이루는 것이다. 북한이 내려와서 남쪽에서 미군을 쫓아내는 게 온전한 해방이다. 통일은 곧 온전한 해방. 이런 사고방식이 민족해방론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현재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고 이들은 자신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던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모습들이 위로 올라오는 걸 못 참고 있는 거죠.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첫 번째 미국에 대한 적대로 인해 한미동맹의 한미동맹의 위기가 오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뭔지에 대해서 이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얘기하자면 브레튼 우드 체제,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천항, 부산항이 열려 있어서 인천항, 부산항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한 그거 안 되죠. 자원을 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한국, 그렇지 못한 북한의 차이는 브레튼 우드 체제, 한미 동맹 하에서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들어가 있는 한국과 그렇지 못한 북한의 차이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탈하면요, 인천항과 부산항이 막힌다고. 어디처럼? 북한이나 이란처럼. 친미국가 이란이 반미국가 이란으로 돌면서 그들의 항구가 막혔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몸으로 느끼고 싶으신 분, 여러분들은 산소가
꼭 필요한 건데 못 느끼듯이 한미동맹이 우리 경제의 기본 바탕인 거를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달러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고 물건을 사올 수 있고 팔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걸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수출국가 대한민국이 지금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에서 군사동맹이죠. 군사동맹이라서 무슨 전쟁이 나거나 기타 등등 우리가 파병가고 베트남전에서 파병하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높게 사는 거고 이 군사동맹의 의미도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되게 위태로운 일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 대한 적대를 직접 표현할 자신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새는 조금 시작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180석 만들어줬더니 미쳐가지고 지금 적대를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걸 적대를 할 수 없었던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한 게 반일입니다. 반일. 그 반일 정서의 구심점으로 이들이 만든 게 위안부 문제죠.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항상 네버 엔딩 스토리로 양산하고 성역화했다가 이번에 제대로 여러분들 그 실체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걸 위안부 운동을 한 거에서 반일을 상시화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그 한 삼각 안보 체제를 허무는 하나의 이들의 진지. 그게 지금 위안부 운동이었던 거예요. 주사파들 반미의 거점이 돈도 많이 걷잖아요. 그리고 그 돈도 어이구야.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대한민국이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에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상황이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우파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한다. 유튜브에서 문재인 지지 유죄일이 어느 정도로 날려였었던 건지 벌써 다들 까먹었나 본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주사파들한테 친노가 주사파들한테 민주 세력의 주도권을 뺏기면 나라 망한다고 그럴 위기감을 느끼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사파들한테 친노들이 민주당이 주사파처럼 넘어가는 거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 공격했었던 것도 이 주사파들이었거든요. 천성산, 뭐 사패산, 뭐 대출이 강정마을, 한미 FTA부터 노무현은 한미 동맹을 절대로 흔들지 않는 민주 세력이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렇다고 노무현은 배신자라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이 정파들이 민주당 내에서 들어오고 이 주사들이 민주당의 주류가 될 것 같은 기운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패미들, 주사파들 결국 한 덩어리예요.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넘어가잖아요, 권력이. 그리고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와중에 중국으로 기울고 있죠. 모택동 호치민에 대한 민족해방 서사를 어렸을 때 리영희 선생의 그거 있잖아요. 전환시대 물리라고 8억인가의 대화, 스핑크스의 코 이런 책 저도 조금 다 있는데 그런 책을 읽고 성장한 그들 저는 90년대 학번이라 그걸 지금 약간 냉정하게 볼 수 있었던 세대고 그들 그거 푹 빠져서 살았던 건데 그 서사를 중심에 두고 성장한 이들이 비즈니스까지 중국하고 유착돼 있으니까 얼마나 친중적 성향을 가지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통해 한국전쟁을 식민지 해방전쟁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전환시대의 논리를 통해서 베트남전을 미국의 명분 없는 참전, 베트남 민족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로 인식을 하는 이들 그 인식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나라를 몰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유재일 브리핑 10분 브리핑인데 15분 가까이 됐군요. 여기까지 할게요. 앞으로 재밌겠죠? 재밌겠죠, 여러분? 재밌을 겁니다.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녹화네요. 이게 영상 계속 녹화하다 보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도 얘기를 까먹게 되겠죠? 아직은 처음이라 이게 두 번째 걸 안 해요. 일단 여러분 보세요.
금감원 라인펀드 피해 100% 배상, 사실상 범죄 판단했다. 제가 이제 조간신문을 보는데, 이제 어저께 뉴스죠. 요새는 인터넷으로 나와서 더 이게 빠르잖아요, 인터넷이.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배달된 거에 딱 펀드 부실 숨기고 판매, 라임 언급 100% 배상. 제가 오늘은 매일경제하고 기타 등등 있지만 오늘 동아일보 한번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금감원이 라인피 펀드 피해 100% 배상 사실상 금융 범죄 판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플루토 펀드라고 나옵니다. TF1호 분쟁 조정 내건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일보들 매일매일 나오는 이 주간지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여러분 종합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거 시간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할까 합니다. 라인펀드 미 폰지 사기에 돈 다 날렸다. 투자자 2,400억 전액 손실 위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걸 제가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리는데 뭐냐면요. 그거예요. 뭐냐면 IIG라는 회사예요. IIG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미 폰지 사기로 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회사예요. 근데 금융권이요. 금융권에 투자를 할 때 그것도 SEC 그러니까 미국이요. 미국의 Securities Exchange Committee에서 미국 금융증권위원회인데 거기에서 폰지 사기 업체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거를 그걸 모르고 대한민국 신한은행 같은 데서 2억 2천만 불 판매를 한다? 라임이 판매하는 그 상품을 신한은행이 그런 기본적인 검토도 안 하고 2억 2천만 불이면 2,400억이라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2,400억이 아니라 2억 2천만 달러입니다. 2억 2천만 달러, 2,400억이 되는 걸, 그런 거를 플루토 펀드 이렇게 하면서 IIG 같은 데다가 사기업체한테, 그것도 이미 사기꾼이라고 조사에 들어간데 그것도 검색 안 하고 투자를 한다? 이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거를 2,400, 와, 나 내 돈 돌려받았다 이러고 끝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는 없는 거예요. 피해자는 없어요. 왜 피해자는 없다? 돈을 신한금투나 기타 등등에서 돈을요, 이 상품을 판매했던 금융사들이 전부 다 그 투자자들한테 원금을 돌려주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에요. 구제를 받은 거죠. 금감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제 난리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신한금투, 우리 등은 여기서 여러분 신한하고 이렇게 이거를 판매했다가 손해를 본 회사 등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돈을 날렸죠. 그러면 IIG 몇 가지를 잡고, 표현이 좀 격하긴 하지만 IIG한테 가서 니네 이거 돈 어딨어? 이 자식들아, 우리가 니네한테 투자했다가 투자자들한테 원금 다 놀려줬는데 우리 돈 어디 갔어? 자기네들이 돈을 날린 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IIG는 못 찾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 조세피난처 이렇게 가 있거든요. 조세피난처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흔적도 없이 지금 공중 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 돈 못 찾아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라임 사태와 관련돼서 계속 문제는 뭐냐면 국내 기업 부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횡령을 합니다. 지금 김봉현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IIG도 애시당초 부실한 대로 알고 돈을 쏘고 IIG가 폭파시킨 거라면 이거는 부실 투자가 아니라 그냥 IIG에 송금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이 돈 세탁 과정이나 기타 등에 협조한 거 아니냐라는 물음표가 찍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기꾼들이 독자적인 사기꾼을, 이런 사기를 독자적으로 쳤느냐, 정권의 비호하에 쳤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김봉현이 무슨 로비를 하고 무슨 로비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거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앞으로 투자 마음 놓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 투자가 손실이 몇 퍼센트 나는 건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어디까지나 그건 투자에 대한 판단 미스로 뭐 15% 20% 그건 날릴 수 있어요. 그건 투자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그러나 애시당초 이런 사기 함정이 있어서 이거에 딱 하면 밑에서 푹 빠져서 전 재산 다 날리고 거기서 몸이 만신창이가 나서 그냥 덫에 걸린 것 마냥, 함정에 빠진 것 마냥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무서워서 투자를 하겠어요? 대한민국 투자시장이 곳곳에 온갖 작전과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온갖 거짓 정보와 사기꾼이 넘실거리다면 대한민국 투자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되겠어요? 여러분, 투자시장은 왜 필요합니까? 투자시장은 여러분 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기업도 어떤 기존 기업은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동원하고, 신규 기업은 투자를 유치해서 회사를 키우죠. 회사를 키우면 매출이 발생하고 일자리가 발생하죠. 제가 요새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길에 킥보드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보이시죠? 세그웨이도 많이 보일 겁니다. 드론도 많이 보이죠? 새로운 거예요. 그쵸? 전요, 그런 새로운 제품에 왜 다 수입을 합니까? 대한민국 메이커들이 없고 다 중국산이에요. 우리가 왜 전 세계에서 킥보드, 세그웨이, 드론이 난리를 치는데 국내 기업이 없습니까? 그냥 우리가 언제까지 반도체만 만들면 되는 거, 그런 거 우리 비즈니스다라고 도전하지 않고, 이건 중국을 못 이겨.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여러분 산업에 도전을 망각을 합니까? 기존에 있는 건 누가 치고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계속 해먹을 수 있대요? 조선, 반도체, 도전자 없어요? 여러분, 계속 새로운 건 생기고요. 세상은 변하고요. 핸드폰 없던 거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바일 핸드폰 시장에서 소니를 제꼈죠. 그러면 그 소니 꼴 안 나라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 전자업체들 꼴 우리가 안 나라는 보장이 있냐고요. 왜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신기업, 젊은 기업이 없냐? 투자 시장이 이 모양이 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투자 재료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사기를 치려고 하지,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제대로 완성돼서 매출이 발생해서 그 회사가 빵 튀는 거, 그것까지 기다려주는 투자자도, 그런 시장도 아니고 온갖 사기꾼들만 넘실거리는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투자 시장이. 왜요? 정치꾼들 그리고 투자 사기꾼들이 넘실거리는데 대한민국에 제정신 박혀있는 사람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게 꿈이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꿈인데, 부자 되는 꿈을 꾸기 위해서 땅 투기, 작전, 연줄 타고 수의계약, 부동산 투자. 여러분, 제대로 자본주의가 작동을 하려면 기업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을 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성공을 하고, 그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서 몇 조 부자가 되는 NC소프트, 넥슨, 네이버, 우리가 IT 그때 그것도 여러분, 그 사람들도 386들이 30대일 때 IT 기업들 그렇게 성공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여러분 있어요? 60년대 후반 이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90년대생들도 여러분 이제 30이에요. 미국 같았으면 25살짜리 95년생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IT 버블 이후 대한민국이 끝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가가지고 너 사업하라고, 투자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파산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금융시장이에요? 온갖 보증서라고 하죠. 대표이사가 한 번 회사가 무너지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금융시장인가요? 자금 조달이 가능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은 죽고 돈 장난만 넘쳐나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판에서 1등 공신들이 정치인들, 여야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기겁을 했고, 그 박근혜 정부에서 저를 기겁을 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하고 같이 펀드를 합니다. 이런 상황 계속 묵과할 겁니까, 여러분?
이거 라인 펀드 사건, 이거에서 지금 폰지, 지금 라인 펀드 모든 게 아니라 여러분 2,400억 플루토 펀드, 사실상 100% 라인이 1조 6천억 전부 다가 아니라 일단 플루토 TF 1호 요겁니다. 요 펀드에 대해서 100%예요. 휴 원금 건전내 끝이 아니라 이 범죄의 최종 목표는 이 돈을 가지고 간 IIG,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어딘가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사기를 쳐서 은행들이 꼬라박은 돈을 누가 들고 있느냐. 신한은행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신한금투한테 당신들 누가 가지고 있는지 대략 예상이 되는데 난리치지 못하겠지. 돈을 날리고 말지.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심각했다고. 근데 피해자들은 없어지니, 몇천억 이렇게 없어지니 일단은 조용히 가겠지. 근데 라임 1조 6천억 전부 다 돼서 은행이 이걸 전부 다 배상하면 은행들 상당히 위험해질 텐데, 이것만 있어요. 옵티머스, 이타 등등 사모펀드가 대한민국에 총 얼마야? 400조예요. 400조가 넘었어요. 투자시장을 이렇게 망쳐놓은 금융가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꿈이 없어져요. 부자 되세요. 이 꿈이 없어진다고요. 두 번째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20년 4월 17일 민주노총 해고금지 요구 비상체제 전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김명환 위원장이 노사정 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대타협을 하려고 하는 위원장을 감금하고 민주노총은 계속 해고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해고를 금지하면 파산은 어떻게 막을 건가? 라는 거예요. 파산은요? 그러니까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 뭐 자산을 팔 수도 있겠죠. 땅을 팔고 기타 등등 뭐 팔아서 버팁니다. 그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정비용 줄여야겠죠. 여러 가지 고정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많겠지만, 그 고정비용 줄여서 회사가 존속하는데 꼭 필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해고겠죠. 사람의 인력을 줄이는 걸 겁니다. 그러면 잔인한 소리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건 세상에서 이 해고라든지 뭐 파산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그 시점은요, 여러분, 그런 게 발생하는 지점은 우리가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소비자?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물건을, 같은 물건이면 더 싼 물건을 선호하는 거죠. 우리는 소비자로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소비자로서의 우리의 욕망이 기업을 경쟁시키는 원천적인 이유죠. 이거를 뭐 자본주의, 미제국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요. 그냥 인간의 이미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 좀 하자고. 지금 여러분, 풀 HD TV 300만 원을 주고 사실 분 있으세요? 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풀 HD 지금 4K가 나왔잖아요. 4K, 8K, OLED 이렇게 나왔는데 LCD 풀 HD 300만원, 400만원에 사고 살 거냐고요? 안 사잖아. 그거 5, 60만원이면 사죠. 요새 중국산 풀 HD LCD로 되어 있는 거 50만원이 뭐야? 2, 30만원이면 60인치 뭐 곧 그렇게 되겠네. 지금은 보세요. 가격하고 품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는지. 8K 텔레비전 뭐 4K 텔레비전 아니면 누가 3, 400만 원을 씁니까? 그것도 브랜드는 가능하면 삼성이나 LG 아니면 브랜드 따지지. FHD냐 4K냐 따지지. 그 다음에 가격도 따지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따져요. 이게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바로 경쟁이 기업 간 경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주의 같은 얘기,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 얘기하자면 우리의 욕망을 보라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욕망 자체가 그래요. 아무리 애플 빠라고 해도 지금 아이폰 7 정도 성능이면 애플이 하이얼이 아니라 샤오미, 삼성한테 되겠습니까? 아이폰 7 성능을 지금 2020년에 들고 나오면 누가 그런 거를 브랜드 이미지만 가지고 100만 원에 사겠어요? 그 브랜드 이미지가 아무리 좋아도 성능, 기타 등등 가격 다 답이 나와야죠. 한 4년 전에 한 100만 원 주고 샀었던 물건이 지금 10만 원, 아니 누가 돈 주고 쓰라고 해도 아이폰 7 안 쓸 사람 젊은이들 많을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이 기업을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기업이 경쟁해서 경쟁하고, 그럼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이 발생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낙오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냐고요? 있죠. 공산주의 해야겠네. 그럼 공산주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지. 나라가 경쟁력을 상실하죠. 경쟁력을 상실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흑자가 안 나면. 적자가 나는데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는 혁명가가 되는 게 아니라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아, 참네. 또 빨갱이 타령이라고 하겠네요. 이게 빨갱이 타령이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해고된 사람의 해고에 대해서는 대체 자본주의가 해고에 민주주의가 이 해고에 대처하는 방법은 생계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해고 자체를 회사에서 해고를 했을 때 그걸 사회적으로 해결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이겠죠. 이게 해고된 사람을 사회적으로 돕는다. 그리고 그 돕기 위해서 여러분 평소 우리가 보험이란 걸 하죠. 실업보험, 실업급여 이런 걸 하죠. 국가가 해고된 사람이 생존이 위태롭지 않게,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업급여, 노동재교육, 재취업 발전, 기본소득 등등. 자, 국가만의 문제일까?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민주노총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특히 대기업 사업장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자, 지금 퇴직하시면 그 정도 수준의 재취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1억 받던 분, 현대자동차 나온 다음에 다른 데서 1억으로 절대로 취직 못해요. 왜? 그분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으로, 능력으로 1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아닌 노조 소속으로 그 정치력으로 받는 임금이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생산성으로 평가된 임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많이들 이제 이 새끼 그러겠네. 어쩔 수 없어. 누가 1억 주고 그분을 쓰겠습니까? 다른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무슨 생산성이 1억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생산 혁신이나 생산 도구들을 받아들이고 그 생산 도구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숙련성이 충분해야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도구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도구를 쓸 줄 아냐가 곧 나의 생산성이 되는 겁니다.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칼을 들면 칼의 전투력을 가진 거고, 총을 들면 총의 전투력을 가지는 겁니다. 생산 도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생산 현장에서 그 생산 도구의 혁신, 새로 나오는 걸 자신들의 자리를 잘려 나간다는 이유로 그 생산 도구가 혁신되는 것도 거부하는 게 우리나라 노총이죠. 고로 엄청나게 노동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투쟁력으로 높은 임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재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1억 받다 5천만 원 받으면 웃으면서 일을 할까요? 우리가 다 알아요. 월급이 깎인 사람은 웃으며 새로운 직장에 적응 못해요. 차라리 3천만 원 받던 사람이 5천만 원 받게 되면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1억 받던 사람이 5천으로 되면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생산성으로 가고, 더 그 노동 생산성이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자세, 정체성이란 말이죠.
목에 기부수했던 정체성을 풀고 노동시장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격하게 노동투쟁을 하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노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 있어. 노동시장이 그렇게 경직되어 있어요. 그렇게 경직되면서 정치력으로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책임을, 그러면 노동 생산성보다 자기가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 그 노동 생산성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어떻게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에서 빼와야 돼요. 기업의 이윤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노동시장이 양분화됩니다. 비정규직은 5천만 원짜리 일을 하고 3천만 원을 받아가고 정규직은 6천만 원짜리라고 해줄게요. 6천만 원짜리 일을 하고 1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정규직 2명이 필요해요. 이게 본인들도 착취를 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자본가와 정치와 결탁해서 비정규직 피를 빨아먹는 게 정규직 노동자들이고 민주노총입니다. 본인들의 노동 생산성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력으로 임금만 올리려고 한 거예요. 노동 생산성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노사가 함께 해야 되는데 노동 생산성이 아닌 항상 임금만, 받는 돈만, 어떤 왜곡을 가져오든 그것만 얻어내면 된다는 거죠. 그 결과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이분화된 겁니다. 사용자와 노조의 야합으로 비정규직이 생긴 거라고.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죠. 경직될 대로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이분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충격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온다고 하죠. 이 충격을 누가 받습니까? 이거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협력업체 이런 쪽으로 이 부담이 전가가 될 겁니다. 이유는요, 그들은 정치력이 없으니까. 정치력 있는 자들은 해고를 안 당하고 정치력 없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잘린다. 길거리에 나선다. 그러면서 노동자 보편성 같은 욕하지 않기로 했죠. 2000년에서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마치 노동자 보편의 해고를 금지를 요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자기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라. 누구?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충격에서 죽고,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나겠다.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카르텔화죠.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민주화가 아니라 카르텔화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민주화주의 30년, 그리고 좌파 우파 전부 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까먹은 거죠. 보편적 질서를 만든다라는 민주주의 공화 정치의 기본을 망각하고 떼거지와 부족화, 나만 살자와 공동체는 나몰라라와 이런 걸 다시 말해서 카르텔화.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애시당초 없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선 집중이요. 여기서 시선 집중해서 제보자 X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동재가 들려준 음성 한동훈 200%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말이 모든 거에 근거야. 근데 이 사람, 자 보자고요. 대한민국 검사 말 안 듣고 그 사기범죄 전과자 말을 듣는 대한민국의 이 요상한 시츄에이션,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밸류 인베스트 사건을 제가 다니던 곳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무슨 회사 다닌 줄 알겠네. 남부지검이죠. 이게 남부지검입니다. 이게 남부지검인 걸 어떻게 아냐?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정 기록을 보니 제보자 X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7년 8월 23일까지 21개월 동안 무려 206회의 출정을 나갔다. 월 10회꼴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에 20일가량이라고 한다면 평일 기준으로는 이틀에 한 번꼴. 와, 이렇게 꼼꼼하게까지 이거를 해주네. 더 서사를 강조하기 위한 요런 말까지 하는 거죠. 이 가운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36개밖에 안 됐던 나머지 170번 출정한 대부분은 검사실로 나가는 것이었다. 출정 목적은 그냥 조사만 되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관련돼서요. 검사들이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검사들이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신종 기법을 모른다고. 그래서 범죄자들의 신종 기법을 배워. 검사들이 사기 기법을 배우죠. 근데 그러면서 와 신기하다.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굴릴 수 있을까? 이런 감탄을 하면서 검사들이 사기 기법을 배웁니다. 범죄자한테 배워야지 그걸 어디서 배우겠어. 그런데 그렇게 범죄자들한테 사기 기법을 배우면서 검사들이 뭐 성매매도 하고 그들의 치부들을 숨기고 뭐 이런 데서 같이 논다. 자, 뭐 일정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논점이 흐려졌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남부지검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남부지검에서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아는데, 와, 그리고 조사받으러 다니고 해서 아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2016년도 밸류 인베스트 사건을 제가 다니던 곳에서 수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철 등 9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2015년 10월 30일 기소되었다. (11월부터인데) 11월부터인데 16년에 다녔는데 기소는 2015년 10월에 했는데 뭐죠? 뭐죠? 알아? 스토리텔링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았는데 근데 이걸 대한민국 언론사 MBC에서 시선집중에선 아침에 이 사람을 중요 제보자라고 한동훈 윤석열 죽여라 뭐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죠. 한동훈 검사장 죽여라 그러면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이 셋업이 되고 있는 뉴스타파와 MBC 두 기사를 교차해서 받고 이철 씨가 기소된 게 2015년 10월 31일이라는 이거. 여기서 말 잘해야 될 거다. 말 잘해야 될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수원이 탈원전 손실 결국 전기료로 메꾸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이에요, 여러분. 시행령으로 자꾸 이런 걸 바꾸는데 매달 전기료의 3.7%씩 적립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활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기금 쌓여있던 기금에서 충분한 걸 보충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 자체를 바꾸려면 의회에서 논란이 되겠죠. 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걸 차단하고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대통령령, 뭐 장관령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의 사용을 전용합니다. 지금 이거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이 벌어진 일이에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장관 시행령, 뭐 대통령령 이런 거로 그냥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거요, 여러분, 불법적, 이거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법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국회가 왜 존재해요? 입법과 예산 감시,
법 만들고요. 예산 감시하는 게 그게 국회의 기본 기능이죠. 역사를 보세요. 시민들이 우리가 왕이 우리한테 시민한테 세금 걷어가서 맘대로 쓰는 거 이거 못 참겠소. 그래서 대표 없는 것에 과세 없다. 3부에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세금이 민주주의의 시작, 세금에 대한 감시, 왕이 마음대로 돈 걷어가고 돈 쓰는 거 그거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의 시작인데 의회가 그걸 하는 건데 맘대로 행정부가 못하게. 근데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거 이거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이런 행정편의주의, 그래요. 행정편의주의가 효율적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건 지금 효율적이려고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게 아니죠. 실수를 무마하고 자신들이 했던 불법을 무마하는데, 그런데 이 행정령, 시행령 개정 이런 게 남용되고 있는 거죠.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자,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나라의 근본을 훼손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가보자고요. 자, 전력산업기금 기반기금 이게 탈원전 땜빵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와, 그리고 이거 탈원전한다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죠.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에너지 생산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에너지, 없어도 되는 에너지나 생산해서 그걸로 배전망에 전류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타니까 그걸 물 끓여서 증기로, 뭐야 지금 이게? 에너지 생산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자, 보세요. 그리고 이게 필요할 때 발전을 못하고 불필요할 때 발전을 해야 되는 이 바보 같은 시스템. 비가 와요. 비 온다고 공장 안 돌아가고 우리가 에어컨 안 틀고 해요? 습기 차고 이런데 비 오면 태양광 발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 모자라면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 돌려야 됩니다. 땜빵용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태양광이 빵빵할 때 발전해서 충전하면 안 되냐고. 충전은 공짜로 됩니까? 배터리 있어야 되죠. 기타 등등 장비들이 있어야 되죠. 충전하는 전기는 단가가 5배가 올라갑니다. 그 석탄 발전소 같은 데도 여러분 한번 가동하려면 예열해야 되죠. 그리고 멈춰 있으면 그거 터빈 관리하고 이런 비용 더 들어가죠. 계속 돌아가는 발전소가 효율이 올라가지. 섰다 멈췄다. 여러분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웅가 운전하면 효율이 나옵니까? 찡 했을 때 효율이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엔진이 됐든 터빈이 됐든 안정적으로 쭉 돌려주는 게 효율이 나오지, 가동했다 멈추고. 그것도 이거 지금 태양광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어 더 올려, 악셀 밟듯이 돌려서 태양광이 발전 못하는 거를 석탄 발전이 메꾼 식으로, 이건 여러분 악셀 밟았다 풀었다 하는 식으로 그거에 맞춰서 가동을 하면 효율이 나오겠어요? 미세먼지는, 아니 탄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는 더 뿜어낸다고요. 이게 독일에서 친환경 발전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탄소 배출량이 늘었어요. 황당하죠. 친환경 발전 안 될 때 석탄 돌려야 되니까. 독일 석탄 많이 나오잖아요. 갈탄인가요? 그걸로 발전소 돌리니까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더 되는 거지. 전기 송전망에는 여러분 충전해서 돌리는 거 아닙니다. 전기가 일정하게 꾸준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친환경 에너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 친환경 에너지도 여러분 그것도 자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수력 자원, 지열 자원 등 자연, 풍력, 태양광도 다 자원입니다. 석유가 없는 곳에 여러분 유정 박아봐야 석유 나옵니까? 아니죠. 보세요. 수력은 낙차 큰 폭포 같은 게 있거나 댐이 있거나 그 수자원이 풍부해서 물을 가둬넣어서 계속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때 수력이 안정적으로 꾸준한 에너지를 발전해주는 친환경 자연 에너지죠. 그죠? 지열도 만약에 저기 아이슬란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막 펄펄펄펄 끓는 온천 같은 데 있는 그런 걸 만드는 밑에 마그마가 있고 지열이 있으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쭉 공급될 수 있는 자연 에너지죠. 그것도 자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도 자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태양광이요? 사막이 있어야죠. 일조량이 꾸준한 비 안 오고 구름 없는 사막이 있어야지 태양광이 답이 나오죠. 풍력은요, 한쪽 방향으로 꾸준히, 여러분 이것도 날개를 여러분 바람 방향 따라서 이거 돌리면 내구성 떨어져서 풍력 발전도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단가 그 경제성이 한쪽 방향으로 쭉 불어오는 그런 안정적인 바람이 있으면 풍력도 가능하죠. 문제는 친환경 에너지도 그 자원이 있어야, 친환경 에너지도 자원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수력, 지열, 태양광, 풍력도 풍력 자원, 태양광 자원, 수력 자원, 지열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친환경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 깎고 뭐 아무데나 막 패널 깔고 있죠. 답도 안 나오는데. 그럼 단가가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그 자원이 있어야 효율이 높아지고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효율적이지 않으면 단가가 올라가죠. 지금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는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 에너지가 아무 데서나 가능하지 않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주입하고 대책도 없고 답도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대한민국은요, 전력망이 여러분 고립되어 있습니다. 독일은요, 옆에서 프랑스는 미쳤다고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생산을 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자주국가를, 에너지 자주국가를 유지하는 방법이지, 프랑스가. 독일은 프랑스랑 전력망, 배전망이 연결돼 있어서 전기를 사오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어요. 북한하고 연결해봐야 우리가 전기를 보내줘야지 전기를 받아오겠어요? 일본하고 뭐 바다로 어떻게 송전탑 만들어요? 우리는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는, 전력망으로 보면 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력망으로 고립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산업국가입니다. 산업국가. 그 어떤 나라보다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고요, 싸야 돼요. 전기라는 게 보세요. 전기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의 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이걸 지금 영상을 생산하면서도 전기를 쓰죠. 조명 켰죠. 더우니까 에어컨 켰죠. 모든 경제활동의 원가예요, 전기가. 그 전기의 생산 단가를 관리 못하고 올려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오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에서 수많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고, 안전성도 높이고 있는 나라고, 이걸로 밥 벌어먹을 수도 있는 나라인데 스스로의 밥줄을 끊고 엉뚱한 태양광 업자, 풍력 업자들, 그런 사람들 배불려 주려고 고부가 산업, 세계에서 우리가 선도하는 산업을 버립니까?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적고를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가 닥친 환경위기가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이죠.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위기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그게 뭡니까? 원자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참 갑갑한 현실입니다. 바꿔야죠, 여러분. 이상입니다.